선조 임진왜란의 비극적 주인공. 조선 14대 왕 선조, 그는 과연 무능한 왕이었을까요? 7년간의 임진왜란을 겪으며 한성을 버리고 이주까지 피난 갔던 선조.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우리가 알던 것과 다릅니다.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 왕. 아니면 나라를 구하기 위해 고뇌했던 군주. 오늘 선조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16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선조의 고뇌와 꿈. 1567년 7월 창덕궁 인정전에서는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 중 하나인 16세의 소년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조선 제14대 왕 선조입니다. 본명은 이연, 덕흥대원군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그가 왕이 된 것은 사실 우연에 가까웠어요. 명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왕실 어른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혈통은 덕흥대원군의 아들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총명하고 의젓한 셋째 아들 이연이 선택받은 것이었죠. 전하, 이제 조선 팔도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셨사옵니다. 즉위식 날 대신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선조는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고작 16세의 나이에 이 거대한 나라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선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경서를 읽고 역사서를 탐독하며 대신들과 정치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그는 조선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했어요.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으니 외교를 잘못하면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선조의 이런 고민은 현실적이었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쇠퇴하고 있었고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완성하며 세력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젊은 왕 선조는 나름대로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인재 등용에 힘썼어요. 출신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관리로 뽑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세금을 줄이고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려고 노력했어요. 백성이 잘 살아야 나라가 부강해진다. 이것이 왕의 첫 번째 임무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층의 반발이 심했고 당파 싸움도 치열했어요.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신료들은 서로 견제하기 바빴고 정작 나라 일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선조는 이런 상황이 답답했습니다. 신하들이 나라 걱정보다 자기 당파 이익만 챙기니 어찌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선조는 조선을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군사력도 강화하고 경제도 발전시키고 백성들도 잘 살게 만들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선조는 국방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구들이 자주 남해안을 침범하는 것을 보면서 언젠가는 더 큰 침입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군대의 훈련이 부족하다. 무기도 낡았고 성도 제대로 수리되지 않았다. 선조는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성곽을 보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부족했고 대신들은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날 리 없다며 소극적이었어요. 1580년대 말부터는 일본에서 이상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거쳐 명나라를 치겠다고 호언장담한다는 것이었어요. 설마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범할까? 바다를 건너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대부분의 신하들은 이를 허풍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불안했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1590년 일본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친선을 도모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조선의 군사력과 지형을 정찰하려는 목적이었어요. 선조는 이들을 극진히 대접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일본 사신들이 우리 성곽과 길을 너무 자세히 관찰하는 것 같다. 혹시. 하지만 신하들은 여전히 기우라고 했어요. 조선과 일본은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해왔고 설마 일본이 무모한 침입을 감행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선조는 즉위한 지 25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라도 어느 정도 정비되었고 백성들의 생활도 나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곧 산산조각날 운명이었습니다. 1592년 봄, 선조에게는 아직 40세의 한창 나이였습니다.
25년간 왕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라를 이끌어왔다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그가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시련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1592년 4월 조선을 뒤흔든 왜군의 침입과 선조의 충격. 1592년 4월 13일 새벽 부산포에 검은 구름 같은 일본 군선들이 나타났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제1군 1만 8,700명이 조선 땅에 발을 디딘 순간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의 시작이었습니다. 한성에 있던 선조는 처음에는 이 소식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했다고? 그 많은 군대가? 급보를 가져온 전령의 말을 듣고도 선조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어요. 25년간 왕으로 살아오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전하, 일본군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십만 명이 될 것 같사옵니다. 병조판서의 보고를 들은 선조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조선군은 고작 10만 명 정도였는데 일본은 그보다 훨씬 많은 군대를 보낸 것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소식이 계속 날아왔습니다. 부산진성이 하루 만에 함락되고 동래성의 송상현 부사가 싸우다 죽을지언정 길을 빌려줄 수는 없다. 며 장렬히 전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송상현이 그 충직한 신하가 선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도 없이 더 급한 소식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일본군의 진격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조선군은 제대로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연이어 패배했어요. 상주, 충주가 차례로 함락되었고 탄금대에서는 신립 장군이 8,000명의 조선군과 함께 전멸했습니다. 탄금대가 무너졌다고? 신립이 전사했다고? 선조는 책상을 쳤습니다. 신립은 조선 최고의 장군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 그가 전사했다는 것은 조선군의 저항이 거의 무너졌다는 의미였어요. 전하, 이제 한성까지 며칠 거리밖에 남지 않았사옵니다. 피난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대신들의 간곡한 권유가 이어졌지만 선조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내가 한성을 떠나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왕이 도망가면 누가 백성을 지키겠는가?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조선군의 연이은 패배로 일본군은 이미 경기도까지 진출해 있었어요. 며칠 내로 한성이 포위될 상황이었습니다. 전하, 지금은 목숨을 보전하여 반격을 도모하실 때입니다. 한성에 남아 계시면 포로가 되실 위험이 있사옵니다. 영의정 류성룡의 말에 선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왕으로서의 자존심과 백성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현실적인 위험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4월 30일 밤 마침내 선조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일 새벽에 한성을 떠나자. 의주로 피난하여 명군의 지원을 요청하겠다. 그날 밤 선조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성의 만가등화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25년간 내가 지켜온 이 도성을 내 손으로 버려야 하다니. 5월 1일 새벽 선조는 가족과 몇몇 신하들만 데리고 조용히 한성을 떠났습니다. 백성들이 깨어나기 전에 몰래 떠난 것이었어요. 왕이 도망간다는 소식이 퍼지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왕이 떠났다는 소식이 퍼지자 한성은 무법천지가 되었어요. 관리들은 모두 도망갔고 백성들은 분노하며 관할을 부수고 노예문서를 불태웠습니다. 임금이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럼 우리도 각자 살 길을 찾자. 선조는 피난길에서 이런 소식을 듣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는가? 한성에 남아서 함께 죽었어야 했는가?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5월 3일 고니시 유키나가의 일본군이 한성에 입성했습니다. 조선의 수도가 적의 손에 넘어간 것이었어요. 개성을 거쳐 평양으로 다시 의주로 향하는 길에서 선조는 계속해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 어린 시선, 신하들의 실망스러운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그를 괴롭혔어요. 내가 과연 왕이 자격이 있는가? 나라를 지키지 못한 왕이 무슨 소용인가? 하지만 피난길에서 만난 백성들의 참혹한 모습을 보며 선조는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에게 가족을 잃고 집을 잃은 백성들,
굶주림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말이에요. 내가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 왕인가? 나라를 구하려 한 것인가? 의주에 도착한 선조는 마지막 보루 같은 이 변방 도시에서 조선의 운명을 걸고 마지막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중국 국경과 가까운 이곳에서 명군의 지원을 기다리며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병 활동을 조율해야 했어요. 전하,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류성룡이 가져온 소식에 선조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경상도에서는 정문부와 김면이, 전라도에서는 고경명이, 황해도에서는 정문부가 의병을 일으켰다는 것이었어요. 백성들이 스스로 나라를 구하려 하고 있구나. 선조는 감격했습니다. 왕인 자신은 도망쳤지만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내가 한성을 지켰다면, 내가 백성들과 함께 끝까지 싸웠다면 어땠을까? 의주에서의 나날은 선조에게 깊은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한 늙은 농부가 의주까지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전하, 저희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외놈들에게 죽었사옵니다. 전하라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소서. 그 농부의 말을 들으며 선조는 무릎을 꿇고 싶었습니다. 백성들은 왕인 자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걸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울했습니다. 일본군은 평양까지 점령하고 북진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제 의주마저 위험해졌습니다. 전하, 명군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너질 수 있사옵니다. 신하들 중에는 더 북쪽으로 심지어 명나라로 피난 가자는 의견도 나왔어요. 하지만 선조는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조선 땅을 떠나지 않겠다. 여기서 죽더라도 조선 왕으로 죽겠다. 이때 선조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결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피난을 떠났지만 이제는 나라를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6월 마침내 명군이 도착했습니다. 이여송이 이끄는 4만 명의 명군이 압록강을 건너온 것이에요. 선조는 명군 장수들을 만나며 조선 회복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반격할 때가 왔다. 한성을 되찾고 외놈들을 바다로 몰아내겠다. 하지만 명군과의 협력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어요. 명군 장수들은 조선을 속국 정도로 여겼고 선조를 대등한 동맹자가 아닌 도움을 받는 입장으로만 봤거든요. 우리는 조선을 구해주러 온 것이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명군 장수들의 이런 태도에 선조는 분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명군의 도움 없이는 나라를 되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해 겨울 평양 탈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명군과 조선군이 합세하여 평양의 일본군을 공격한 것이에요. 치열한 전투 끝에 평양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선조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땅을 되찾기 시작했구나. 하지만 선조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어요. 평양은 되찾았지만 한성은 여전히 일본군 손에 있었고 전국 곳곳에서는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더욱이 명군들의 횡포도 문제였어요. 그들은 조선 백성들에게서 군량을 강제로 징수하고 때로는 약탈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선조는 이런 상황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외놈을 몰아내기 위해 명군을 불렀는데 이제는 명군 때문에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다. 1593년 봄 선조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주를 떠나 평양으로 이동하기로 한 것이에요. 더 이상 변방에 숨어있지 않고 전선에 가까운 곳에서 직접 전쟁을 지휘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전하, 아직 위험합니다. 일본군이 언제 반격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평양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피난민들을 직접 만나고 의병장들과 만나며 전쟁의 참상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 왕은 백성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평양에서 보낸 시간 동안 선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궁궐에서만 정치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다에서 펼쳐진 기적과 왕의 복잡한 심경. 1593년 여름
평양에 머물고 있던 선조에게 남해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바다에서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옥포대첩, 사천대첩, 당포대첩. 이순신이 외선을 모조리 격파했다고? 선조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육지에서는 연전연패하고 있는데 바다에서 이런 대승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전하, 이순신이 새로운 전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북선이라고 부르는데 외선들이 아예 접근하지 못한다고 하옵니다. 병조 판서의 보고를 들으며 선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쁨과 동시에 묘한 질투심 같은 것도 느껴졌거든요. 왕인 자신은 피난 다니며 고생하고 있는데 한 신하가 이렇게 큰 공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말이에요. 이순신 그자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 선조는 이순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곧 이순신의 이력서가 올라왔어요. 무과에 급제한 후 변방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실전 경험을 쌓은 장수였습니다. 흥미롭구나. 화려한 이력은 없지만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장수로군. 하지만 선조가 더 관심을 가진 것은 이순신의 성격이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이순신은 매우 원칙적이고 고집이 센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원칙적이라.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7월 한산도 대첩 소식이 전해졌을 때 선조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순신이 하객진 전술로 일본 수군을 완전히 격파했다는 것이었어요. 하객진? 그게 무엇인가? 전하, 학이 날개를 펼친 것처럼 배를 배치하여 적을 포위하는 전술이라고 합니다. 선조는 감탄했습니다. 이순신이 단순한 용맹만이 아니라 뛰어난 전략가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이순신의 명성이 너무 커지면 혹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공이 크면 신하가 교만해지는 법 조심해야 한다. 선조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순신은 겸손한 장계를 올렸습니다. 신은 오직 전하의 은혜와 백성들의 염원으로 이런 작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사옵니다. 이순신의 겸손한 태도에 선조는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경계심을 갖게 되었어요. 진짜 겸손한 것인지 아니면 계산된 겸손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1594년 선조는 이순신을 한양으로 불러 올리려고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그의 인품을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하니 한양으로 올라와 아련하라. 하지만 이순신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전하, 지금은 바다를 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군이 언제 대침할지 모르니 신은 부산 앞 바다를 지키고 있겠사옵니다. 선조는 이 답변에 놀랐어요. 왕의 부름을 거절하는 신하는 처음 봤거든요. 저자가 감히 내 명을 거역하다니. 하지만 다른 신하들은 이순신을 옹호했습니다. 전하, 이순신의 말이 옳다옵니다. 지금 바다를 비우면 왜군이 다시 침입할 수 있습니다. 선조는 억지로 참았지만 이순신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더욱 커졌어요. 훌륭한 장수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너무 독단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597년 마침내 선조와 이순신 사이에 큰 갈등이 터졌습니다. 정유재란이 시작되면서 일본군이 다시 침입했는데 이때 가토기요 마사가 조선에 있는 명군을 공격하겠다는 정보가 들어온 것이에요. 선조는 이순신에게 부산으로 진격하여 일본군을 견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거절했어요. 전하, 지금 부산으로 가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적이 우리를 유인하려는 함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선조는 이순신의 거절에 분노했습니다. 네가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하느냐?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결국 선조는 이순신을 파직하고 원균을 새로운 수군 지휘관으로 임명했어요. 이순신은 백의 종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원균이 지휘하는 조선수군은 7,000량 대첩에서 완전히 전멸했어요. 200여 척의 전선이 모두 파괴되고 원균도 전사했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 수군이 전멸했다고? 선조는 충격에 빠졌어요. 이순신이 7년 동안 애써 키운 조선수군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조심스럽게 건의했습니다. 전하, 이제라도 이순신을 다시 기용하셔야 합니다.
선조는 고민했어요. 자존심은 상했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이순신이 필요했거든요. 이순신에게 삼도수군 통제사를 다시 맡기라. 하지만 이순신이 돌아왔을 때 조선 수군에는 겨우 12척의 배만 남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순신은 포기하지 않고 명량해협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2척으로 133척을 이겼다고? 정말인가? 명량 대첩 소식을 들은 선조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이순신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판단 착오를 인정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이순신 참으로 기이한 자다. 다시 찾아온 시련과 선조의 마지막 결단. 1597년 1월 선조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다시 조선을 침입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었어요. 정유재란의 시작이었습니다. 또다시? 이번에는 왜 또 쳐들어온다는 것인가? 선조는 절망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고작 몇 년 만에 또다시 전쟁을 치러야 한다니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이번 일본의 침입 이유는 복잡했어요. 명나라와 일본 사이의 강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시 조선 정벌을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임진왜란 때와 달리 조선 전체를 점령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부 지역만 확보하려는 전략이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좀 수월할 수도 있겠군. 하지만 선조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일본군은 이전보다 더 잔혹했고 특히 조선 백성들을 대량 살상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정읍에서 수천 명이 학살당했다고? 이런 잔혹한 일이. 전해지는 소식들은 참혹했습니다. 일본군은 조선 백성들의 코와 귀를 베어 일본으로 보내며 전공을 과시했어요. 선조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분노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가 백성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구나. 왕으로서 너무나 부족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임진왜란 때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조선군의 저항 의지가 훨씬 강해진 것이었습니다. 7년 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사들의 훈련도 강화되었고 무엇보다 백성들의 의병 활동이 더욱 조직적이 되었어요. 전하,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제히 일어나고 있사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릅니다. 류성룡의 보고를 들으며 선조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백성들이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특히 정유재란에서 선조가 주목한 것은 명량 대첩이었습니다. 이순신이 12척의 배로 일본 수군 133척을 격파한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12척으로 133척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선조는 이순신의 장계를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자신이 이순신을 파직하지 않았다면 7천량 참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순신을 너무 의심했구나. 그자는 정말 나라를 위하는 충신이었다. 1598년 들어서면서 전세는 조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명군의 지원도 늘어났고 조선군도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선조에게는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서 나라 전체가 피폐해진 것이었어요. 백성들이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다. 이 전쟁을 어떻게든 빨리 끝내야 한다. 그해 8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선조는 이 소식을 듣고 무릎을 쳤어요. 드디어 이제 전쟁이 끝날 수 있겠다. 실제로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일본군은 철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냥 물러가려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최대한 피해를 입히고 가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된다. 놈들이 마지막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선조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노량해전에서 일본군과 조선군 사이에 마지막 대결이 벌어졌어요. 이 전투에서 이순신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선조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순신이 전사했다고? 선조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7년간의 긴 전쟁에서 가장 의지했던 장수를 잃은 것이었어요. 내가 그를 더 신뢰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늦게 그의 진가를 알아봤다.
1598년 12월 마지막 일본군이 조선에서 철수했습니다. 7년간의 긴 전쟁이 마침내 끝난 것이었어요. 7년 전쟁 후 남겨진 것들과 역사의 평가. 1599년 1월 선조는 7년 만에 한성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한성은 전쟁 전의 그 화려한 도성이 아니었어요. 궁궐은 불타고 무너져 있었고 거리는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떠났던 한성인가? 선조는 창덕궁 터를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간 살았던 궁궐이 잿더미로 변해 있었거든요. 하지만 선조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의욕을 불태웠어요. 다시 짓자. 더 아름답고 더 튼튼하게 다시 지어보자. 궁궐 재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라 곳곳이 전쟁으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재건은 쉽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백성들의 생활을 먼저 안정시켜야 했습니다. 궁궐보다 백성들의 집부터 짓게 하자. 왕이 집은 나중에 해도 된다. 이런 선조의 명령에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전쟁 전의 선조라면 궁궐 재건을 우선했을 텐데 이제는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전쟁 후 선조가 가장 신경 쓴 것은 전쟁 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특히 의병장들과 순국한 장수들의 가족들을 극진히 대우했어요. 이순신의 가족들을 특별히 돌보아드려라. 그리고 곽재우, 김덕령 같은 의병장들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선조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백성들의 비판 때문이었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왕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정말 잘못한 일인가? 의주로 피난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 선조는 이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만약 내가 한성에 남아서 포로가 되었다면 그럼 정말 나라가 망했을 것이다. 실제로 임진왜란 당시 선조의 의주 피난은 전략적으로 옳은 판단이었어요. 왕이 살아있어야 명군의 지원도 받을 수 있었고 전국의 의병 활동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백성들이 나를 원망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내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선조는 이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16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조는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국정개혁에 나섰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국방력 강화였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조총 제작 기술을 발전시키고 성곽을 보강하고 군사 훈련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선조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백성들의 생활 안정이었습니다.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씨앗과 농기구를 나누어주고 세금을 면제해 주었어요. 백성이 잘 살아야 나라가 강해진다. 이것을 7년 전쟁을 통해 깨달았다. 선조는 또한 학문과 문화진흥에도 힘썼습니다. 전쟁으로 불타버린 서적들을 다시 간행하고 학교를 재건했어요. 1608년 선조는 창덕궁에서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왕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 하지만 7년 전쟁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후손들은 나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항상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왕이 되기 바란다. 선조가 세상을 떠난 후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 중에 도망간 무능한 왕이라고 비판했고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구한 지혜로운 왕이라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조가 7년간의 전쟁을 통해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크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전쟁 초기에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했던 모습에서 마지막에는 백성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지도자로 변화했거든요. 선조는 시대가 만든 비극적 주인공이었다. 하지만 그 비극을 통해 진정한 왕이 무엇인지 깨달은 인물이기도 하다. 이것이 후대 역사가들이 선조에게 내린 가장 공정한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조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선조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셨을 것입니다.
그동안 한성을 버리고 도망간 무능한 왕으로만 기억되었지만 실제로는 극한의 상황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지도자였어요. 물론 선조에게도 많은 한계와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순신을 파직한 것,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것 등 분명 아쉬운 점들이 있죠. 하지만 7년간의 긴 전쟁을 겪으며 그는 진정한 왕이 무엇인지 깨달아갔습니다. 역사를 평가할 때는 그 시대의 상황과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선조 역시 16세기 말이라는 격동의 시대를 살아간 한 인간이었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 노력한 지도자였어요. 다음 주에는 임진왜란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임진왜란, 7년 전쟁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선조뿐만 아니라 이순신, 의병장들, 그리고 백성들의 이야기까지 종합적으로 다뤄볼 예정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안녕히 계세요.